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PF가 확인된 것만 133조 원 정도. 좀 연기하는 분양도 건가? 시작 못한 거야. 그래서 지금 PF 문제는 제가 볼 때 15년 전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천천히 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걸 보고. 아, 보고. 네. 내년에 특히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매크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봐요. 지금 서울시 부동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8만 가구에 지금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가격이 뭐 어떻게 다 서울은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다시 아직도 꺾이고 있습니다. 다시 꺾이고 네, 있다. 거래량 줄고 있고. 근데 송파구만 좀 예외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송파구도 실거래가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아,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큰 폭은 아니지만 이제 조정이 시작된 거죠. 더 못 오르고.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래도 재건축 관련해서 상당히 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재건축 시장의 분위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 재건축이 지금 되게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는데 어쨌든 서울시가 신통기획이라고 해서 일종의 재건축의 속도를 빨리 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좀 이렇게 푸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용적률도 완화해주고 일종의 안전진단 뭐 이런 것들 절차도 간소화시키면서 기간을 단축해주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크죠.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그러면서 이제 재건축이 지금 일부 지역은 가격이 뭐 계속 오르고 있는 지역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두 가지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상보다 분담금이 많이 나온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조합원들이 이게 좀 생각 외의 변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일부 뭐 조합원들이나 그래서 문제가 있는 곳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엔 이 재건축 조합원들의 협상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전에는요. 어떤 강남이나 뭐 여의도나 아니면 목동이나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서 안전진단이 통과하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30%가 올라버려요. 40% 오르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절차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희소성이었다고요. 하도 안 되니까. 그치. 뭔가 그 뭐 논란이 많잖아요. 그 조합 간에도 뭐 문제가 네. 있고 요 조합원과. 네. 그래서 되는 데는 주목받으면서 팍 튀어요. 근데 지금은 다 돼. 안전진단, 목동 안전진단 통다 다 되고 막 이러니까 희소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사실 여러분 잘 보세요. 재건축 아파트는 가격이 안 빠진다고 하지만 네. 그 말은 뭐냐면 안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빠지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과거하고 재건축의 이슈가 관점이 좀 달라졌어요. 그렇겠네. 예전에는 안전진단 통과하고 조합 설립 인가받고 시공사 선정하면 막 가격이 갑자기 30, 20%, 30% 갑자기 확 뛰었거든요. 근데 지금 안전진단 통과해도 그냥 조용. 조금 움직였다가 그냥 다시 조용. 뭘 해도 조용. 뭐 여기서 건설사가 뭐 경쟁한다도 조용. 어디다 뭐 건설사가 뭐 1, 2억씩 이사비 준대더라 그래도 그냥 조용. 이러거든요. 이거는 예전하고 달라졌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렇군요. 신문에서나 아니 전문가들은 뭐 재건축 좋다고 얘기하지만 예전보다 희소성이 없어지고 있다. 아, 그러네요. 이제 재건축하면 뭔가 그거 하나 딱지 하나 있으면 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예전 얘기가 돼가고 있다. 그렇죠. 상황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 단계별로 그리고 그 단계가 통과된 게 이게 몇 개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 안전진단 다 통과해. 그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다 한다고 그래요. 요즘 잘 보세요, 여러분. 여의도도 돌아보시면 다 플랜카드 붙여 있잖아요. 네. 다 조합 설립한대. 지금 그 재건축 관련해서 얘기하면 지금 강남에서 음마아파트 네. 이슈가 계속 떠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건 도대체 언제서부터 이 얘기가 그러니까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음마아파트에 대한 이게 가장 먼저 떠올라요. 이거 되게 오래됐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한 사실은 안전진단 통과한 게 제가 알기로는 틀릴 수가 있는데 2007년인가 아마 와, 그랬을 10몇 년이네. 네, 안전진단 통과된 게.
그래서 이제야 이제 조합 설립하고 조합장 선출하고 이런 단계인데 그런데 음마아파트가 어쨌든 속도를 많이 내곤 했어요. 그동안 보다든. 근데 그럴 때도 왔어요. 왔는데 한번 지켜봐야겠죠. 근데 예전보다는 좀 빠른 속도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음마아파트만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텐데 다른 데도 막 한다고 그러니까 이 주목이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서울시에서 35층 이거까지 뭐 가능하게 다 풀어준다면서요, 재건축. 그러면 이게 물량도 좀 늘어나지만은 이 도시의 이 외관 자체도 많이 변화가 될 것 같아요. 많이 바뀌겠죠. 그것도 똑같아요. 우리 아파트만 30층이어야 되는데 다 30층이 되면 아, 그러겠네. 희소성이 없어지는구나, 점점.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 이거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미래의 모습을 예를 들면 혹시나 홍콩처럼 되면 홍콩은요 높은 아파트 사는 게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사니까 네. 무덤덤하게. 네, 그래서 오히려 산 위에 이렇게 큰 이렇게 아파트가 혼자 딱 있거나 낮은 아파트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전경도 되게 좋고 막 그 공항 내리자마자 막 타닥타닥해서 막 50층짜리가 막 질비해 있는 그런 아파트들은 물론 비싸긴 했지만 가격이 계속 오르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카이라인이 이거예요. 결국엔 자산이라는 게 계속 제가 강조하는 희소인데 네. 나만 35층이어야 되는데 다 35층이야. 그러면 한강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맞아, 그러겠네. 이 조망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다른 데가 낮으니까 여기만 30층 여기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뒤에도 보일 수가 있어요. 약간 비틀면 되거든. 그래서 뭐 동서라든가 남북으로 약간 비틀면서 한강을 다 보게 해줘요. 야, 그런 거 생기면은 기존에 있던 건물에서 또 항의가 엄청나겠는데. 근데 이제 옆에가 올라가요? 그럼 비튼 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신규 분양 시장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상황이 요새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뭐 분양 뭐 완판됐다, 뭐 엄청나게 인기리에 뭐 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가끔 나오던데. 그러니까 분양은 너무 잘 되죠. 근데 계약이 잘 안 돼요. 아, 계약자가 몰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양은 막 몇십 대 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미 분양률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신청은 하는데 그렇죠. 최종 계약을 안 한다. 막상 당첨되는 사람이 계약을 안 해요. 다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계약률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요즘 선착순 분양도 하고 다시 재분양도 하고 이런 게 이루어지는 이유예요. 그 이유는 청약 경쟁률이 높은데 이 시장에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뭐냐면 지금 청약할 때 추첨제도 있고 그리고 세대원이 다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은 높은데 실제로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줄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막 또 난리 났어요. 뭐 몇십 대 일, 몇백 대 일 간다 그러는데 이게 지속되기도 힘들고 결국에는 분양가를 그러면서 건설사들이 계속 올렸거든요. 네. 근데 계속 올리니까 최근에는 다시 청약 경쟁이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그러면서 계약률은 더 떨어지겠죠. 그렇군요. 지금 나는 그래서 분양 시장이 상당히 인기가 있다 생각을 하고 그 인기 있는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PF 문제들 때문에 이게 전부 사업을 좀 늦추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내년에 신규 분양되는 물량이 좀 작아진다. 이런 또 뉴스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분양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제가 되죠. 분양시장이 좋았으면 건설사 다 분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청약 중장률이 좋은 건 일부 지역이고 전반적으로는 분양시장이 안 좋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분양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착공이라든가 인허가라든가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평균 20-30% 전년 대비해서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게는 뭐 착공은 상반기 기준으로 50% 정도가 감소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2-3년 후에 공급 감소해서 가격 오르겠네. 이런 이제 우려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 참, 이 또 말이 나왔으니까 이 부동산 PF 관련해서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좀 어려움이 좀 지나갔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정부에서 뭐 얼마 전까지 계속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일단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거지 지금 사실은 되게 아직도 위험한 상황이다. 가계부채도 위험하지만 이 기업부채
그 특히 이 부동산 PF 문제 이런 것들도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구별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PF가 확인된 것만 133조 원 정도 되거든요. 143조. 133조 원. 그런데 이제 과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분양시장이 아주 안 좋을 때가 2008년, 2007년도였는데 이때는 부동산 PF가 80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문제가 뭐였냐면 미분양 아파트요. 미분양 아파트가 16만 5천 가구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왔을 때는 미분양 아파트가 16만 호라고 할게요. 네. 그 다음에 PF가 8조 원이에요. 근데 지금 23년도 지금은요, 미분양 아파트가 6만 채예요. 훨씬 줄죠. 네. 그죠? 근데 부동산 PF는 133조 원이에요. 그때보다도 거의 50조 원이 많아요. 네. 왜 이러냐면 그때는 그래도 최소한 분양은 했어요. 아, 분양은 했다. 근데 지금은 사업 하다가 중단하거나 아니면은 좀 연기하는 분양도 건가? 시작 못한 거야. 아. 그러니까 미분양으로 안 잡혀요. 아. 그냥 땅만 갖고 있고 초기에 막 계약금 내고 이런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자가 계속 불어나게 되고 더 심각한 사업성이 점점 더 없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출 받는 게 갈수록 더 힘들어질 수도 더 있겠네요. 심각한 거죠. 수익성이 약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그걸 높게 분양해야 되는데 비싸게. 안 받아주죠. 분양가가. 예.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PF 문제는 제가 볼 때 20년 전보다, 그러니까 2020년 전은 아니죠. 15년 전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만기 연장만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기 연장이 된다는 건 그가 결국 계속 뭐 진통제 놔주면서 살려주는 건데 이게 그 과정에서 무이자가 아니라 이자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더 힘들어지겠네요. 심지어 이자 후불제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는 진통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한 방에 그러니까 터지더라도 나중에 터져라. 약간 엄청 강한 약이에요. 진통제를 넘어서.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좀 내년도에 또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지금 원래 건설 회사에서도 근무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건설주들이 되게 좀 뭐랄까 많이 주가가 내려와 있거든요. 네. 어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이런 주택 환경, 부동산 시장 환경 이런 하에서 좀 미래를 보고 지금 살만한 때인가? 아직도 멀었다고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건설주라든지 사이클 업종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천천히 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걸 보고. 아, 보고. 예. 그러니까 막 많이 떨어져서 뭐 사야지? 사실 이거는 아니고요. 바닥 짚고 오르는 걸 보고 사셔서 늦지 않아요. 사이클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급하실 필요가 없다. 사실 많이 빠지긴 했어요. 제가 볼 때도. 근데 그 사이클이라는 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신호 지표로 본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도 저는 부동산하고 유사하게 보는데 가격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오르는데 거래가 늘어난다. 활발하게 이제 조금씩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클 업종 대표적으로 건설주는 제가 20년 동안 건설주만 매일 보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천천히 투자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흐름을 보고. 지금은 아니다. 지금 계속 빠지기만 하는데요, 뭐. 근데 그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이 부동산 시장이 좋아져야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반전이 될 텐데 분명히 더 좋은 기회가 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좋은 기회라는 게 도대체 언제 올까?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가격의 메커니즘은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급이 그러니까 어떤 재화의 가격이 제일 쌀 때는요. 제가 볼 때 공급이 증가하는데 수요가 증가할 때요. 공급이 증가하는데 수요도 증가한다. 그때가 가장 쌀 때요.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하나만 바꿔볼게요. 조건을. 공급은 증가하는데 수요도 감소하면 그때도 떨어질 것 더 같은데.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닥이 아닌 거죠. 그게 네. 오히려 그때 그러니까 바닥 확인 후 사라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재화가 그런데
공급은 증가하는데 수요가 없어요. 이건 더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가격은. 그러니까 이거는 바닥이 아니죠. 근데 반대로 공급은 감소하는데 수요가 증가할 때는요. 이때는 고점이요.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가 증가할 때. 아, 그러한 걸로 그런 걸 지표로? 보면 그런 걸 보면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가 증가할 때를 잘 봐야 되는데 그때의 유일한 시그널은 가격은 안 오르는데 거래량이 증가할 때요. 거래량이 부동산은 증가할 때. 똑같은 시그널이 나옵니다. 지금 이 뭐 서울 지역하고 수도권 지역하고 뭔가 좀 차이가 있나요? 그런 어떤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차가 존재하지 패턴은 똑같습니다. 어떤 시차? 먼저 서울이 먼저 오르고? 아니요, 지방이 먼저 오를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누가 많이 빠졌느냐의 그런 그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먼저 빠지는 게 세종시가 먼저 빠지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종시가 먼저 빠졌다가 먼저 회복했다가 먼저 빠지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수도권보다도 그러니까 이것처럼 시차가 존재하고 그게 뭐 수도권이 먼저 오르고 지방이 먼저 오르고 이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봐서는 지금은 참 힘든데, 그러니까 사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 보시는 그런 전문가들 중에 한 분이신데, 근데도 우리가 자꾸 조급한 거는 옆에서 이렇게 이런 움직이는 이 등락을 계속 보다 보면은 자꾸 지금이 가장 싼 때일 것 같고 기회가 안 올 것 같고 이런 심리들 조급함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이 부동산에 좀 당해봐서 그렇죠. 이걸 어떻게 잘 조절을 할까요? 때가 올 때까지 이때다 말씀하신 그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릴까요? 안 보면은 되는데 안 보면 또 놓치거든. 매일매일 보자니 또 사야 될 것 같고. 그건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흔들지 않으려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체적 계획을 세우시면 마음이 안 흔들립니다. 구체적 계획이라는 건? 그러니까 내가 집값 빠지면 어디를 사야지 하고 단지나 다 리스트를 네. 한 10개 정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변화를 계속 보시면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방향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스터디도 하고 이런 거죠. 막연하게 그냥 집값 빠지면 사야지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산시장이나 어디든 그런 마음이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계획. 그 하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내가 사고 싶은 집을 먼저 지역이라든가 집을 정해놓고 거기에 시세만 계속 보는 거. 그렇죠. 그런 것도 방법이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우리 주거용은 뭐 워낙 이렇게 많은 얘기 하니까 그 뉴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부동산 PF 다음으로 우리 한국 이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해외 부동산에 우리 금융사들이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펀드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좀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현황이? 그 단일 프로젝트라 보면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 프로젝트들은 뭐 잘하면은 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좀 손실이 커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왜냐 안 팔려서. 근데 우리나라 전체 시장, 금융시장과 해외 투자 자산 규모에서 해외 부동산 규모는 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그 해외 부동산 그 펀드가 됐든 이런 쪽에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실이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엄청 큰 손실이죠. 근데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오피스 시장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뭐 몰락하고 있다고 막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그렇죠. 샌프란시스코 지금 공실률이 거의 30%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상업용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샀는데 대출을요 받았잖아요. 네. 대출이 올해 말하고 내년도 만기, 내후년 만기가 엄청 돌아와요. 아, 그러니까 저금리로 사놨는데 만기가 돌아오면 차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막 2, 3%로 사는데 이게 막 7%, 8%, 9%로 대출 받아야 돼요. 이거 버텨내겠습니까? 그게 가장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특히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장기로 해놨고 고정금리를 해놨는데 네. 상업용 부동산은 만기가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내년에 특히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매크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봐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직도 계속해서 그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이 다음에 처음에는 우리 미국채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네. SVB 사태라든가. 네. 근데 이제 이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또 크게 뭔가 위기가 또 생길 것이다. 이번 그 뭐죠? 그 머스크도 자기 트윗에다 그렇게 날리고. 네. 좀 그쵸. 걱정이 되긴 해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고금리를 바로 직면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근데 고금리뿐만 아니라 공실률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줄었고 그런데 이자 비용을 못 내니까 결국엔 이 자산을 매각해야 되는데 그렇죠. 매각하니까 그 누가 사줍니까? 서로 다 매각하려고 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대출해준 특히 로컬 뱅크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큰 은행은 서브프라임 이후로 해서 하도 뭐 좀 부동산이 이제 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SVB 은행도 그런 은행들이 여기에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그런 은행들이 일종의 돈을 다 제대로 못 받는 그렇게 되면 불안하게도 또 다른 뱅크런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쨌든 부동산 시장 혹은 부동산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주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걸 부동산을 넘어서 어쨌든 잘 풀리면 좋겠는데 2024년도에 글로벌하게 최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전체적인 매크로 상황들까지 전부 점검을 해봤을 때 지금 빚을 내서 비싼 이자를 내면서까지 부동산을 사야 될 때는 아니다. 네. 이런 결론이 자꾸 이렇게 중첩이 되긴 하네요. 네. 그리고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계속 강조하지만 해석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더 더 좋은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그래서 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좋은 포지션인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고 집을 살 계획이 있으신다면 아 나는 그걸 기회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난 집이 왜 없지? 라게 아니라 집이 없는 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더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아주 그냥 악착같이 기다려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이 기다린다는 게 참 힘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내가 그렇죠. 아 근데 기다리면 돈 벌 수 있다는데. 그렇지 1억 벌 수 있다, 2억 벌 수 있다 그러면 기다려야지. 무조건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진짜 지금 나오는 뉴스 좀 보니까 3시간 전에 나온 뉴스인데 헬리오 올림픽 선수촌도 1억 떨어졌다. 선도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이런 신문 기사가 있긴 그렇죠. 그런데 1억 뭐 일주일 사이에 1억 빠지는데 1억 버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지. 내 지금 집 사는 살려고 사람은. 했는데. 일주일 전에 산 사람과 일주일 후에 산 사람은. 근데 내 집 살려고 딱 했는데 8일로 보고 아 일주일 후에 사야지. 그랬는데 1억 빠져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저희 한 10% 받습니까? 저기 10% 드릴게. 근데 만약 오르면 20%? 서로 주고받고 딜을 해야지. 네, 하여튼 이런 상황이라는 거 잘 감안하시고 네, 잘 고민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와 함께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지표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